오늘은 여성과 미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포스터가 하나 보이죠? 게릴라 걸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여성 미술가 그룹인데요. 이들은 누군지 얼굴이 가려져 있어요. 이들은 주로 고릴라 가면을 쓰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결성된 것은 1984년에 뉴욕의 현대미술관이 그 당대 현대 미술을 조망하는 대규모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때 참가하는 169명의 예술가 중에서 불과 13명만이 여성 작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술계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의식을 갖고 출범한 미술가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터 내용을 보면요, 여성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벗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예술 분야의 전체 예술가에서 여성은 4%도 안 되지만 누드화의 76%는 여성이다 라면서 이제 그 현실을 꼬집고 있죠. 이 포스터는 오달리스크, 앵글의 오달리스크의 작품에 이 고릴라 가면을 씌워서 만든 포스터입니다. 앵글의 작품이죠. 이 작품인데 이 오스만 제국, 유럽의 동쪽 오스만 제국의 그 전제 군주 술탄의 시녀를 오달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관능적이고 성적인 그런 그 강한 느낌을 전해줄 수 있는 적절한 소재라고 할 수 있죠. 현실을 보면 2008년에서 2018년까지 미국 주요 미술관의 여성 작품 구매 비중이 1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018년도는 보니까 국제 아트페어 최대 작가 중에서 여성 미술가가 24%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2008년에서 2019년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보니까 여성 작가 판매 비중이 2%에 불과하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인데 미술계에서는 유독 여성들이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지극히 낮다라는 것은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서양의 화가들은 이 오달리스크를 즐겨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이 오달리스크를 그림으로써 그들의 어떤 관음증적인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었겠죠. 이 관능적으로 더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오달리스크 허리는 지금 실제 인체 그 해부학적인 그 척추의 길이보다도 3마디가 더 길게 그려졌다고 합니다. 마티스도 오달리스크를 주제로 해서 여러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방의 여성들에 대한 어떤 판타지가 이런 작품들에 이제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낭만주의 대가 들라크루아도 사르다나팔루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큰 작품, 루브르에 있죠. 이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그들의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대 아시리아에 이제 이게 시인 바이런의 희곡에서 나오는 하나의 장면인데요. 들라크루아가 그 장면을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그 아시리아에 그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모든 황실까지 왕의 그 왕실까지 이제 침략당하게 생겼으니까 왕이 자기들의 시녀를 아예 자기 병사들에 의해서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 시녀들이 죽는 모습들을 침대 위에서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죽어가는 그 여성들의 몸이 벗겨진 채로 마음껏 관능적인 그 아름다움을 또 뽐내고 있죠. 이런 소재들이 이제 서양 유럽인들의 동양 여성에 대한 판타지,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시각까지도 녹아들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우리는
미술사에서 몇몇 여성 미술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그 페미니스트 여성 작가라고 불리우는 젠텔레스키를 좀 보겠습니다. 이 젠텔레스키의 작품은 바로크 시대 그 카라바조 화풍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소질이 있어서 미술 공부를 하는데 그 미술 선생님이었던 그 아고스티노 타시라고 하는 그 선생이 17살 때부터 이 젠텔레스키를 성폭행을 일삼았어요. 그 성폭행 당했던 그 경험이 이제 이 젠텔레스키의 화가로서의 그 작품 생활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젠텔레스키가 한 말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은 카이사르의 용기를 가진 한 여자의 영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보여지는 그 전형적인 여성에 대한 그 이미지라든지 인식을 좀 전복시키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수산나와 두 원로라고 하는 이 작품이 그 젠텔레스키가 그린 작품인데, 목욕을 하고 있는 이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을 두 그 노인 원로들이 이제 훔쳐보면서 수산나에게 협박을 하죠. 이 그림이 이제 화가들을 많이 그렸는데, 화가들이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수산나가 목욕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장면을 그렸을 때 또 여성의 누드를 그릴 수 있는 합리적인 명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작가들은 보면 남성들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오른쪽. 근데 이 젠텔레스키의 그림과 왼쪽의 그림을 비교해 봅시다. 왼쪽의 그림들, 남성에 의해서 그려진 이 그림들은 굉장히 여성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두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히려 관람자에게 어떤 유혹의 시선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죠. 근데 왼쪽의 그림은 두 그 원로에 대해서 넌덜머리를 내고 있는 아주 그 혐오의 감정을 갖고 손사래를 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젠텔레스키가 이 작품을 그리면서 이 장면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나름의 경험이 녹아들면서 해석을 해낸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라고 하는 이제 성경 외전에 나오는 그런 이제 이야기라고 해요. 앞에 이 장면도 성경 외전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화가가 같은 주제로 그림을 그렸어요. 하나는 왼쪽은 젠텔레스키의 작품이고 오른쪽은 이제 그 젠텔레스키보다도 이제 그에게 그림에 영향을 준 카라바조의 작품입니다. 자, 두 여성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왼쪽의 그림은 아름다운 여성이라기보다는 남성의 그 근육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아주 그 남성을 처단하는 그 여성의 모습이 매우 그 담담하기까지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 유디티의 모습은 더 아름답죠. 소녀적인 그런 느낌이 들고 또 뭔가 이렇게 미간을 찌푸리면서 좀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에 젠텔레스키가 그린 그림은 자기를 성폭행한 남성에 대한 어떤 복수, 보복의 어떤 그런 느낌까지도 자아내고 있어요. 자, 젠텔레스키에 이어서 이제 케테 콜비츠라고 하는 1867년에서 1945년에 활동했던 독일의 여성 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뭐 페미니스트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작가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휴머니스트로서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대변했던 한 그 여성 예술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분이죠. 이분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었는데 그 세계대전에서 아들과 손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삶이 이 작품에 반영이 되었겠죠. 자, 독일 어린이들이 굶고 있다. 이 드로잉은요, 아마 어디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몇몇 단순한 선으로 그려졌지만 이들의 어린아이들의 그 쾌한 눈빛, 그 간절한 그 음식을 얻기 위한 그 몸짓, 이런 것들은 영원성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머리에 보자마자 각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패하면서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1921년에서 23년까지 그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 작품이 24년 작품이니까 그 인플레이션의 그 영향 속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굶주리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드로잉으로 기념비적으로 그려냈죠. 그 당시에 1달러가 약 4조 2천억 마르크 정도가 될 정도로의 초인플레이션을 보였다고 하죠. 유명하죠. 빵 한 조각이 1조 원이 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쟁은 이제 그만이라고 하는 1924년 일종의 포스터인데요. 우리 그 반전 시위할 때 이 포스터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 이 캐테 콜비츠에 의한 일종의 그 피에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죽은 아이하고 한 몸이 되어서 웅크리고 이렇게 절규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이 강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발가락에 힘이 가 있고요. 아이를 껴안고 있는 손에 그 마디진 손에 그 힘, 들어간 힘, 얼마나 이 여성이 이 아이와 함께 일체감으로 흐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분이 만든 유명한 그 판화가 있습니다. 직조공들의 봉기라고 하는 판화인데요. 1844년 6월 4일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업혁명이 전 유럽을 휩쓸던 시대였죠. 독일에서 그 슐레지엔 직조공들, 슐레지엔 그 지방의 직조공들, 공장의 노동자들이 봉기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판화가 아니었다면 이 이야기는 아마 세간에서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콜비츠는 이 비극을 4년 동안 6점의 판화 연작으로 나타내었어요. 자, 첫 번째,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죽어가는 아이 옆에서 머리를 감싸고 있죠. 항상 그 콜비츠가 그리는 여성들의 손은 그 노동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를 보여줄 정도의 거친 손을 그리고 있어요. 처절하게 일했지만은 배고픔과 가난은 어찌할 수가 없었죠. 이 그림 전체에서 풍기는 느낌은 희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음에 임박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머리를 벽에 기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고요. 아이의 목을 휘감고 있는 해골, 두개골의 모습이 보이죠.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아이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기력하게 서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손을 뒤로 하고 있고 더 이상 어떤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맞댑니다. 이 현실을 그대로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있죠. 이 비참함을 끝내야 된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기가 보이는 장면입니다. 행진을 합니다. 곡괭이를 들고 삽을 들고 낫을 들고
공장의 배틀을 벌이고 삽과 낫과 곡괭이를 들고 죽음과 굶주림을 넘어서 그 악랄한 우리를 착취하는 자들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외칩니다. 우리에게 빵을 달라. 사장 집에 가서 돌을 던지고 고함을 쳐봐도 그 철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공장주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지만 그 아이 손을 쥐고 있는 그 어머니의 그 손에는 강한 힘이 들어있고 그 표정은 결기에 차 있습니다. 치마로 돌을 나르고 있죠. 이 폭동이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실패했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외친 이들에게 빵 대신 총알이 날아들었어요. 11명이 죽었습니다. 수십 명이 다쳤어요. 그 시신들을 지금 어두운 실내로 옮기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화가는 창에서 들어오는 빗줄기를 그려 넣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빛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콜비츠의 작품. 자, 콜비츠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내 작품의 목적으로 생각한다. 저는 이 콜비츠의 그 언설, 이 말에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화가가, 예술가 그저 자기 탐닉만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어떤 예술적 취향만을 위해서 작업하는 존재가 아니라 동시대에 또 이웃들에게 뭔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콜비츠의 말에 공감을 합니다. 아무튼 이 콜비츠의 작품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가난과 좌절을 안고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미술사에서 아주 유명한 여성 작가가 한 사람 있죠. 프리다 칼로입니다. 1907년에서 1954년까지 존재했던 멕시코의 여성 화가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았고 정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32차례나 수술을 했습니다. 당시에 무슨 마취약이라도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독학으로 그림을 했는데 당시에 멕시코의 그 유명한 화가 디에고가 프리다 칼로에게 청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나이 22살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이후죠. 근데 그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이 디에고는 프리다 칼로의 여동생과 또 바람을 피웠어요. 끔찍하죠. 평생 이 프리다 칼로의 작품에는 디에고에 대한 그 열망과 좌절을 담고 있는 작품들을 남겼어요. 칼로가 몸에 착용하고 있었던 그런 장비들이죠. 그의 작품들에도 이제 그게 좀 나타나는데 그의 옷장에 이러한 것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몸에 착용하면서 살았던 한 여성 화가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신을 3번 했는데 모두 유산했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공산주의자였어요. 남편하고 이혼했다가 또다시 재혼하고 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여성으로서 겪을 수 있는 많은 고통의 대부분을 겪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소재로 해서 많이 그렸어요. 뒤에 갈라진 배경을 보시면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의 온몸에 못이 박혀 있고요. 목에서부터 배까지 관통하는 어떤 그 기둥 같은 것들이 박혀 있어요. 갈라져 있고 찢겨져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에 의해서 몸이 파괴된 자기의 모습이 이제 여기에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프리다 칼로는 평생 55점의 자화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두 명의 프리다 칼로죠. 한 사람은 유럽풍의 옷을 입고 있고 한 사람은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자,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프리다 칼로의 그 심장은 온전합니다. 그 심장이 유럽풍의 옷을 입고 있는 프리다 칼로의 심장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상 오른쪽 여성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그 물체가 있죠. 거기를 확대해 보면은 디에고의 그 사진이 담겨 있는 작은 액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그란 액자가 들려 있어요. 디에고의 경험이 이제 이 그림을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심장이 그 혈관이 잘려져 있고 피가 뚝뚝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여성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연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참 이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떤 그 고통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기 이마에 아로새겨져 있는 그 디에고의 모습을 그렸죠. 머리카락은 자기 목을 휘감고 있고 디에고의 눈은 세 개를 그렸네요. 어떤 의미일까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주, 지구, 나, 디에고, 그리고 숄로트의 사랑의 포옹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마치 피에타처럼 디에고를 안고 있는 그 화가 자신의 모습을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작가로서 이제 여성 작가인 그 김원숙 화백의 작품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분의 작품은 아마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분은 홍대를 중퇴를 해요. 1학년 때 중퇴를 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일리노이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성공해서 남편의 사업을 정리하고 그 남은 143억을 그 대학에 기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에 김원숙이라고 하는 그 학과 이름에 김원숙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남편은 한국전쟁 때 그 전쟁 고아로 혼혈아로 남겨져서 이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피와 미국 피가 섞인 입양아 출신의 사업가였죠. 이 김원숙 화백의 이제 가족 사진입니다. 첫 남편하고 한국에서 이제 그 혼혈로 태어난 두 아이를 입양을 해요. 근데 또 이 남편과 이혼을 하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한국전쟁 혼혈 입양하였던 아까 보셨던 그 토마스와 재혼을 합니다. 두 아이도 이제 혼혈아였고 남편도 혼혈하고, 그래서 가족 사진은 굉장히 그 다국적 그 인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결혼 생활은 때로는 이런 작품의 배경이 이런 작품을 낳게 했습니다. 외줄타기와 같다고 느꼈을까요? 남편은 외줄 위에 아슬아슬하게 이제 넓은 강을 건너고 있고 저 뒤편으로 외딴 집 한 채가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남편의 어깨 위에 물구나무로 서 있는 이 여인은 아마도 화가 자신일 겁니다. 저는 여성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여성이 그 결혼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마음의 상태를 이 그림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정서와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는 그 낯선 그 땅에서의 그 삶이라는 것이 그 외로움과의 어떤 싸움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원숙 화백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그림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일상에서 나온 이야기와 감상을 그린 것이다.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 필시 이것도
화가 자신의 그 감정을 반영한 그런 이미지일 것입니다. 김원숙 화백의 이 말에 저는 공감을 해요. 그림은 삶의 부산물이다. 부산물이다. 내게 있어서 그린다는 것은 마음 깊이 남는 애잔한 것들의 기록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삶이라는 게 꼭 이렇게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외줄타기와 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도 있죠. 화분의 그 식물들이 이렇게 부부를 포근히 덮어주고 있는, 감싸 안는 그런 이미지. 따뜻한 조명이 실내에 이렇게 비치고 달과 새가 보이는 그런 아늑하고 행복한 느낌의 그런 그림입니다. 자, 노은님이라고 하는 화가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분은 1970년대 한국에서 간호사나 광부들이 독일에 많이 갔어요. 파독 간호사 출신입니다. 말이 안 통하죠. 그러니 이제 혼자 외롭게 여기 끼적끼적 드로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드로잉을 보고 간호사 뭐랄까요, 수간호사랄까요? 아무튼 그 사람이 이 노우님의 그림을 보고 심상치 않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한번 전시를 해보자, 병원 내에서. 그래서 전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독일 함부르크 그 미술대학의 교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 뒤늦게 이제 독일 미술대학에 진학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두각을 나타내면서 나중에 이 대학의 교수까지 되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그림은 이와 같습니다. 독일 미술평론가는 노은님의 작품은 동양의 명상과 유럽의 표현주의를 잇는 달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어린아이가 이렇게 끼적인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요. 이분의 그 작품에는 굉장히 그 생명체들의 눈이 굉장히 강조되어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 새라고 하는 작품 역시도 눈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표현되어 있죠. 형태를 매우 단순하게 그리면서도 힘있게 그 원시적인 생명력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암초상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해질 무렵의 동물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프랑스의 문학교과서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이 카프카의 변신이라고 하는 작품의 사파로 쓰였죠. 굉장히 단순하지만 매력적인 그런 힘있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23년도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그 내 앞에 큰 담벼락 같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그 담벼락 같은 것이 내 뒤로 가 있고 내 앞은 텅 비어 있었다라는 그 느낌을 얘기하면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 짐은 내 날개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가난에서 독일까지 가서 그 타지에서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그 고생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자신의 인생사의 어려운 역경들이 오히려 이 노우님의 화가로서의 생애에 날개를 달아주었다는 것이죠. 이 백남준 선생님과 또 이제 교분이 있었고 같이 활동도 했는데 이분이 같이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이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이 차가 사고 나서 우리 둘이 죽으면 한국 미술의 큰 중요한 미술가 두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니 한국 미술계의 큰 손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백남준 그 선생님도 이 노은님 작가를 굉장히 인정했던 것이죠. 윤성남 화백은 한국 페미니스트 여성주의 작가 1세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림을 전공한 분은 아닌데 40세에 그림을 시작했고요. 독학했어요. 어머니의 삶을 주제로 해서 많이 그렸고 또 유기견 시리즈, 개 그 조형물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한국 역사 속에서 그 여성들을 조명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했어요. 현안설원, 그 다음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조명하는 작품전을 열었어요. 자, 작은 나무막대에 가지각색의 여성들의 그 이미지를 그려서 세워놓은 999 빛의 파종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어느 날 이제 신문을 보게 되는데, 그 신문에 이해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1025마리의 그 유기견을 돌보면서 살고 있다는 그 뉴스를 들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작가는 그림의 그 소재로 삼아서 이제 표현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견 시리즈를 펼쳐 보입니다. 독립여성 운동을 했던 여성들을 이제 조명하는 전시의 이제 한 코너인데요. 붉은 방,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작품입니다. 날카로운 나무 조각들의 이제 여성들의 이미지를 그려 넣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그렇지만 아직도 미술계에서 여성 작가들의 활동이 더 좀 왕성하고 활발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